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해리스 미 부통령의 방한과 5년 만에 열리는 한미일 3국의 대잠수함 훈련에 반발성 시위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해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라고 규탄했고 정의당도 민주당의 나쁜 총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전 4시로 예정됐던 경기도 버스 총파업이 이 노사의 밤샘 협상이 타결되면서 불발됐습니다. 우려했던 출근길 교통 대란은 벌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이른바 킹달러 현상이 이어지는 반면 주요국들의 통화 가치는 떨어지면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요동치는 금융시장의 파고로부터 내 지갑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북한이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을 떠난 직후인 어젯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만 3번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정부는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북한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어젯밤 8시 48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쏜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25일과 28일에 이어 닷새 만에 3번째입니다. 특히 해리스 미 부통령이 한국을 떠난 직후 발사를 했는데 한미 대비태세를 시험해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발사 직후 우리 정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NSC 상임위는 북한에 잇따른 도발에 상황이 엄중하다며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 제재 강화 등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도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도 즉각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명백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한국에 대한 안보 약속은 철통 같다고 밝혔습니다. 일본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놓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한미일 3국이 오늘 동해 공해상에서 대잠수함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연합훈련에 나서는 것은 2017년 4월 이후 5년 만인데요. 가상의 적 잠수함을 추적하면서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한미일 3국이 오늘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펼칩니다. 이번 훈련은 2017년 4월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해 제주 공해상에서 실시한 훈련 이후 5년 만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대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는 국방부 조치의 일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SLBM 발사 능력을 갖춘 북한 잠수함에 대한 탐색 식별과 추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한국 해군은 한국형 구축함 4,400톤급 문무대왕함이 참가하고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10만 톤급 로널드 레이건함, 일본은 구축함 5,100톤급 아사히함이 참가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번 훈련을 놓고 28일 자신의 SNS에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훈련 장소가 독도에서 불과 1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라며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훈련 일정이 개인 SNS를 통해 사전 공개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사일 도발을 잇따라 강행하고 있는 북한이 오늘 훈련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어제 저녁 동해상으로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때마침 오늘은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 훈련이 5년 만에 열리는데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뭐 5일 동안 세 번째 지금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거잖아요. 북한이 이렇게 짧은 간격으로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을 쏜 적이 있었나요, 그동안? 당연히 있었죠. 특히 이제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쏜 경우들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뭐 이것 자체가 완전 이례적이냐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미사일 발사가 잦다는 의미는 그만큼 그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를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통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때는요, 기본적으로는 성능 개량이라든가 혹은 새로운 시스템을 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발사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발사는 모두 다요, 이러한 시험 발사적인 성격이 엿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최소한 명목상 훈련의 성격으로 발사했다라고 봐야 할 것이고요. 결국은 여기에 어떤 정치적인 시그널링,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즉 25일 발사는 이 항모가 5년 만에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배치된 그런 모습에 대한 어떤 그 북한의 반발. 그 다음에 28일 발사는 역시 항모가 그 이렇게 훈련에 들어간 부분에 대한 어떤 나름의 반발 의사. 그 다음에 어제 발사는 바로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에 대한 어떤 그 성격 이런 부분들을 엿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출국을 한 바로 직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수위 조절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어요. 북한이 나름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위를 조절하긴 합니다. 뭐 예전에 그 뭐 미국 대통령의 예를 들어서 방한 이런 게 있으면요, 당연히 그 기간 동안은 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려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발사를 한다거나,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고 방일하던 그 시기에도 그 일정이 끝나서 거의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도착하던 시기에 맞춰서 미사일을 발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어떤 수위를 조절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요, 조금 예외적인 성격은 하나 있습니다. 네. 뭐냐 하면 미국의 항모가 이 훈련을 하고 있는 동해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사이에 어쨌거나 동해 방향으로 네.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니까요. 훈련 기간 중에 발사를 한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좀 과거와는 좀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판문점을 방문을 했었죠. 판문점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In the north, we see a brutal dictatorship, rampan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n unlawful weapons program that threatens peace and stability.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seek a stable and peaceful Korean Peninsula, where the DPRK is no longer a threat. 자, 이 뭐 해리스 부통령 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이제 잔혹한 독재 정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겠어요.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미국 민주당 입장은요, 어찌 보면 이전에 트럼프 정부보다 훨씬 더 이런 김정은의 독재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준엄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애초에 저렇게 어설프게 대화를 한다거나 어떤 원칙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그 생각하기 힘든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어떤 이러한 그 좀 원칙주의적인 모습들 자체가 북한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오늘 한미일 3국의 대잠수함 훈련이 5년 만에 개최가 됩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의미가 있죠. 일단 잠수함에 대응한다라는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잠수함이 가져다주는 위협을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제일 처음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지난번 천안함 폭침처럼 우리 수상함에 대한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군함에 대한 위협. 자, 그다음에 북한이 지금 계속 수중에서 발사하는 SLBM 보시면 아시겠듯이 그 SLBM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이 있고요. 근데 사실 세 번째로 저는 더 큰 위험성은요, 바로 우리의 해상 교통로를 차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즉 지금 이제 만약에 한반도의 전시 상황이 되면은요, 굉장히 많은 전시 물자가 필요합니다. 이 물자의 상당 부분은
결국 해상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6.25 때도 그래왔고요. 예. 정말 제일 중요한 역량인데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유엔사 후방 기지가 있어서 만약에 대한민국 전시가 되면은 일종 후방 보급 기지 역할을 일본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해상을 서로 연결을 해놔야 전시에 아무런 무리가 없이 이런 우리의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그 역량이 되는데요. 네. 결국은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한미일 3국의 대잠 훈련은 사실은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었다. 근데 하지만은 결국 어떤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특정 정치 집단의 정치적 색깔로 인해서 5년 동안 시행되지 못했던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참석하는 그 예. 군함들을 좀 보면 예, 뭐 예. 우리는 이제 문무대항함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항공모함 네. 로널드 레이건호 그리고 일본도 이제 아사히함 이게 예. 이지스 구축함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대잠수함 훈련인데 예. 이 미국의 항공모함이 대잠수함 훈련에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단 자체가 물론 항공모함 자체는 타격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지만은 예. 굉장히 대규모 함대 전체를 이렇게 커버하는 역할도 합니다. 왜냐하면 항공기 자체가 떠서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이렇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지금 보고 있으면요, 이 아사히함 같은 경우는 뭐 이지스라고 말씀하셨지만요, 이지스 성격이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잠 작전에 훨씬 더 특화가 된 함정입니다. 우리 문무대항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변심도 소나 같은 것도 장착하고 있어가지고 예. 해서 대잠 작전이 굉장히 잘 가능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전력 자체는 대잠 임무에 특화된 그런 부분들은 맞고 뭐 항모가 있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북한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일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예. 네, 북한이 아무래도 위협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독도 인근에서도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볼 있는 것 같아요. 때는요, 이 독도 인근이라고 자꾸 일부 말을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그 좀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일 관계에 안 좋은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독도인데요. 예. 지금 훈련하는 게 공해상이고요. 150km 떨어진 공해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독도 인근이다라고 네. 프레임을 던져놓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훈련이고 일본의 어떤 이득에 이렇게 뭔가 기여를 한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려는 접근이 아니겠냐.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해군이라든가 국방부에서 매우 명확하게 이 부분들을 훈련 장소와 그다음에 의미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더 밝혀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어쨌든 뭐 그 일본의 자위대와 함께 우리나라 국군이 같이 훈련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항상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해제가 됐던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 예. 이번 훈련을 계기로 해서 다시 복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 사실 지소미아는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전 정권에서 특정한 정치적 그 생각 때문에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파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만 하다가 실제 그 실효가 된 것도 아니고 상대방한테 의사가 전달이 된 것도 아니고 자 어쨌거나 남아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기본적으로 지소미아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원해서라기보다는요 미국이 원한 부분이 훨씬 더 컸습니다. 예. 즉 한미일 삼각협력이라는 그런 큰 그림을 만드는 데서 한일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국이 굉장히 강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권에서조차 함부로 없앨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잠 임무는요 정말 대한민국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됩니다. 그 마치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보면 영국이 이 독일의 이 유포트 작전에 대항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싸움을 했듯이 사실 이런 대잠 작전 지금 우리가 가진 해군력과 혹은 대잠 초계기 이 전력만 갖고는 불가합니다. 애초에 냉전 시절부터 미국이 유일하게 일본에게 허락했던 것이 대잠, 그 다음에 그 기뢰 제거, 소해 네. 이 작전들을 이제 했는데 이런 역량이 있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은요 이게 일본이건 뭐건 간에 대한민국 국익이 되는 거는 최대한 활용해서 이용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진짜 전략적 사고라고 할 수 있지 뭔가 이런 하나 어떤 그 정치적인 예. 그 색깔과 이득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심지어는 국가의 기밀이 될 수 있는 훈련 내용을 SNS를 통해서 공개하고 이런 것은요
굉장히 이적적인 행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어쨌든 뭐 일본이 대잠 능력이 탁월한 거는 사실인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냉전 시절부터 애초에 소련의 위협에 대응을 해서 이 일본을 그렇게 그 능력을 특화할 수 있도록 미국이 많이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방향을 많이 유도를 했던 것이고요. 일본도 거기에 굉장히 충실하게 많은 전력을 키워놨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거의 대잠 초계기가 뭐 100여 대 가깝게 운용할 수 있는 국가는요. 거의 그 미국 이외엔 일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야당이 정면으로 충돌을 하면서 협치는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후 6시 민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합니다. 여당 의원들이 가로막자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이재명 대표 반성하세요. 명령을 각오하라.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외교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이 막중하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고 여당은 한미일 공조체제를 무너뜨린 건 문재인 정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순방이 국민에게 남긴 것은 대통령의 욕설과 그에 따른 부끄러움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10기 중에 8기를 혼밥을 할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상정하자 여당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은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170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찬성은 168표, 반대와 기권이 각각 한 표였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직전까지 여야는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문한 날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강행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야말로 치열한 외교 현장에 있는데 이 등에 칼을 꼽았으면 되겠냐고. 내일은 본회의가 잡혀있지도 않고 또 본회의 잡는 것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이 동의해 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를 찾은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외교마저 정쟁으로 삼아 안타깝다며 거치는 인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헌법 63조에 규정돼 있지만 건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할 몫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출근길에서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며 국민이 옳고 그름을 아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도 총칼 없는 외교 전쟁 선두에 있는 장수의 목을 치는 건 맞지 않다고 실명 브리핑했습니다. 김 실장은 가짜 뉴스는 사회를 멍들게 하고 국민을 이간질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박진 장관 해임 건의를 이로써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 발언을 처음으로 보도한 MBC를 향해 매국적인 국기문란 보도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망국적인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최근 여권의 분란에 대한 사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과 동맹 약화와 같은 외교 실패 사례들을 지적했고 민주당이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과도하게 늘려놓은 규제와 세금으로 민간의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망국적 입법 독재를 특히 MBC의 윤 대통령 발언 보도에 대해서는 매국적인 국기문란 보도라면서 국민 앞에 석고대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자막을 조작하여 방송하고 백악관의 답변마저 또다시 왜곡해서 내보내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려. 민주당은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라고 혹평했습니다. 모든 게 다
전 정부 그리고 야당 그리고 언론 탓으로 돌리는 그 대통령의 그 정당이구나. 국민의힘은 조작방송 책임자로 지목한 박성재 MBC 사장과 박성호 보도국장, 연보음 디지털 뉴스국장, 취재기자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방한한 미국 해리스 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 논란에 대해 미국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관련 논란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최대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선 한국 내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이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용기 편으로 방한한 해리스 미 부통령은 곧바로 용산으로 이동해 윤석열 대통령을 85분간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뉴욕에서의 바이든 대통령 환담 일주일 만이자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후 4개월 만인 해리스 부통령 방한을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의지로 평가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서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고 군사 동맹에서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I am here to reinforce the strength of our alliance and strengthen our work together.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과 관련한 한국 내 논란에 대해 미국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엔 국내외 언론에 보도된 여러 논란이 포함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접견에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법률 집행 과정에서 우려 해소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어 비무장지대에 있는 판문점을 찾아 북한은 악랄한 독재 정권이라며 한미양국은 만일의 사태에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국회 상황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오는 때부터 나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민주주의 이상 부끄러운 줄 아세요?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박진 해임 건의안은 가 168표, 부 1표, 기권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상대로 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헌법의 우리 원칙대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무슨 뜻이냐? 국회는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은 그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약간 냉정한 입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그 해임 의결하더라도 우리 헌법을 보면 해임 옛날에는 해임 의결이었어요. 의결. 국회에서 의결하면 심지어는 해당 국무위원은 즉시 사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87년도에 헌법을 고치면 우리는 그 해임 건의로 바뀐 거예요. 건의로 바뀌면서 그 전에 있던 가장 중요한 조항.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된다는 조항을 없앴어요. 따라서 법적으로 규정성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야기 하는 대로
정치적 부담은 남아 있다.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것은 이제 헌법 프로세스 진행대로 가는 게 맞다. 국회는 그런 권한이 있다. 인정한다. 동시에 대통령에도 그런 거부할 수 있는 권한,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권리라도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는 데서 조금 냉정한 눈으로 보는 게 필요한 시간 아니냐.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사유로 윤 대통령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이 외교 참사로 끝났다면서 이 주무장관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문 취소는 이제 영국 현지 사정 때문에, 그리고 48초 회담, 그러니까 한미 회담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 취소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자, 이것을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느냐.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뭐 이 부분은 저도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묻는 게 아니라 이번 순방의 외교적인 실패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물어보는 방식 자체가 저희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통해서 대통령이 판단하시라 이렇게 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이 해임 건의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고요. 이 권한을 행사했을 때 대통령이 거부를 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럼 대통령이 거부를 할 때 말씀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 실패가 없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건데 야당 입장에서는 소위 한일 정상회담도 흔쾌히라고 얘기했었습니다만 흔쾌히가 아니라 시작되기 직전까지도 기자들이 몰랐을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적어도 국가안보실 1차장,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장이 매우 문제가 있는 접근을 한 측면들이 있는 거죠. 48초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플랜 A, B, C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비속어 논란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사과도 하지 않고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상황이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은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 이 판단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소위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밖에 없으니 해임을 건의할 테니 대통령이 판단하시라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한다고 해서 해임이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에 맞게 적절하게 국민에게 설명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이전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박진 장관이 이제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해임 건의안은 대통령이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부담은 계속 안고 갈 것 같아요.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큰 대목이에요. 지금 우리 이른바 흔히 언론에서 하는 말로 헌정 역사상 해임 건의안 혹은 해임 의결안이 통과된 게 이번이 7번이에요. 7번째. 다시 말하면 1948년 재헌국회부터 지금까지 6명이 있었고 어제 박진 장관이 7번째가 된 거예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아무리 봐도 헌법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왜 근데 야당도 왜 다 거대 야당의 수적 횡포라는 예상되는 비판을 무릅쓰고 저렇게 할 수 있었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 정부에서 빌미를 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물론 정부에서 할 말은 많아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뉴욕에서 일정을 축소하는 바람에 우리도 48조 만났다. 그 정상회담 한 나라라고는 딱 두 나라예요. 필리핀하고 영국 수상만. 필리핀 대통령과 영국 수상이 바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이든이 만나주고 나머지는 정상회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왜 엘리자베스 2세 조문 시간이 늦었느냐, 왜 7시에 출발을 안 했느냐, 이런 대목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는 거고 더구나 결론적으로 뉴욕에서의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때문에 국민들이 왜 이렇게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는가라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야당이 그 허점을 파고 들어온 거다라는 대목이 있는 거죠.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 현재 입장 없음이에요. 저는 이 대목이 중요하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 누군가는 이런 여론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될 시간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되면 저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박진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은 국무위원의 숙명이다. 한마디로 하면 희생양이에요. 왜? 대통령을 어떻게 하겠어요? 대통령이. 그러면 책임이 지는
그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실 속내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굴러갈 공산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예를 들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면 지금의 꼬인 정국을 좀 탈피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소한 야당의 추가 공세를 막는 명분을 야당이 여기에서 만약에 이 1탄에 이어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 이상민 두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밀리면 뭐 그런 느낌도 저는 좀 주고 있는가 하는 느낌을 받고 그다음에 지금 아시는 대로 여야가 바뀐 듯한 느낌이잖아요. 여당은 지금 할 수 있는 거 없어갖고 야당처럼 맨날 야당처럼 피켓하고 있고 야당은 지금 여당처럼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형국인데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또 박진애 의원은 억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주도한 측면이 이제 있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출국하시기 전에 뭐 한미 정상회담 합의됐다든지 특히 기시다하고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잡혔다. 하고 단언하듯이 이야기했는데 일본의 정부 대변인 관방장관은 일정에 합의한 법 없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40분 회동인가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 대목을 꼭 외교부 장관의 책임을 진 일이냐 박진 장관이 진리라는 대목은 내부적으로 나올 수 있다. 하나 정치적 책임은 제가 보는 국무위원이 지는 게 맞다고 본다면 저는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고 보는 경질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제 지금까지 온 거 보면 대통령이 이것에 대한 사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사퇴를 한다면 이 논란까지도 다 안고 사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이 논란은 남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비속어 논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통령이 발언하신 내용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대통령실이 어설픈 변명을 하니까 그게 거짓말을 낳고 또 이 거짓말을 덮으려고 변명을 또 하는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15시간 동안 MBC를 비롯해서 148개 언론 방송사가 기사화했어요. 해외 언론에서 기사화돼 있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방치했어요. 그럼 15시간 동안은 제가 볼 때는 그 사실을 인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김은혜 홍보수석이 바이든은 아니고 난리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앞에 이 XX는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비속어 논란이 벌어진 거잖아요. 미국이 아니라 한국 국회에다가 얘기했다고 얘기했고 세 번째는 이재명 부대변인은 확실히 바이든은 없고 앞에 부분은 애매모호하다. 추후에 설명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추후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설명한 거예요. 대통령이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그럼 맨 처음부터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논란도 없었을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계속 대통령실은 저희 대통령의 발언을 갖다가 어떤 형태로든지 덮으려고 하는 변명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변명과 변명이 소위 거짓말처럼 들리게 되는 것이고 그 거짓말 때문에 국민 여론들이 상당히 악화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전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유감을 표명하시든 사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말씀하신 거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기억이 안 났으나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오게 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국민들에게 뭐 미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기억이 안 난다. 그럼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건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했으면 국민들은 대통령 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건 매듭을 질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실과 대통령께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박 장관의 해임 건의안에 김진표 의장 사퇴안을 맞불러 놓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쟁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여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수가 없는 거예요. 화면에서 보셨지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본회의장 발언 통해서 민주당을 규탄하고 그다음에 피켓 시위하고 그다음에 표결 불참해서 자 나갑시다 해서 나오는 건데 왜 뭘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첫째, 지금 어떻게 보면 숫자가 적은 것도 있지만 단단하게 안 뭉치게 내홍이 생겼기 때문에 당내 내홍. 여기다 대통령의 죄송합니다만 발언 자체 때문에 동력이 떨어진 거예요. 야당에게 얕보인 거예요. 야당은 지금 어떻게 됐냐? 완전히 자기들이 여당인 것처럼 주도권 잡고 딱 밀어붙이는 형국이 돼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당분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참 뭐라 그럴까 이게 참 양쪽의 정치보다 누가 클지는 모르겠어요. 하나
정치 복원, 그러니까 여당이 야당 같고 야당이 여당 같은 이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여론을 통해서 여론을 형성된 여론이 두 당을 어떻게 밀어붙일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정치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는 글쎄요 참 양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들이 정치를 다시 한번 복원시켜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해임 건의안을 통과를 시킬 때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은 뭐 정책적으로는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마저 그 국회 본회의에서 퇴장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은 좀 민주당이 아프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의당과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해임 건의안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과 관련해서는 아픈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정의당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문제의 본질은 소위 비서거 논란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스스로 사과해야 되는 문제인데 대통령이 사과할 문제를 왜 소위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묻는가라고 하는 측면의 얘기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국민의힘 내용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의당도 내부에 내용이 있어요. 정의당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민주당 이중대라고 하는 논란들이 분명히 있어 왔어요. 전 그래서 정의당도 내부적으로 소위 민주당과는 결이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제가 볼 때 이번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 같고 전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좀 예언하는데 민주당이 어떤 주장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정의당은 같은 방향으로 절대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정체성을 만들어내야 되고 정의당 같은 경우도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해임 건의안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압도적인 어떤 표결 수를 얻게 되면 정당성이 더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정의당이 함께하지 못하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고민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파업에 기로에 섰던 경기도 버스노조가 사측과 새벽까지 이어간 추가 협상 끝에 임금 협상에 극적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우려됐던 출근길 교통 대란 일어나지 않게 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민성 기자, 노사가 진통 끝에 새벽에 임금 협상에 성공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한국노총 경기지부 3층 건물 회의실에서요. 3시간 반 전이죠. 새벽 4시 반쯤에 경기버스 노사가 극적으로 임금 협상안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협상은 어제 오후 3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자정쯤 노조 측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협상 결렬을 선언했고요. 오늘 아침 출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됐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쯤에 중재위원들과 사측이 노조 측 사무실이 있는 이곳 건물로 와서 추가 협상을 제안을 했고 노조 측이 응하면서 새벽 4시 반쯤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입장차가 컸던 부분은 임금 문제였는데요. 노조 측은 당초 서울버스와의 임금 격차를 해소해달라며 17% 이상 인상할 것을 요구를 했지만 사측은 유가 상승 등을 이유로 5% 이내 인상안을 고수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에 새벽 4시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협상장을 찾았고 김 지사는 임기 안에 준공영제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또 오는 2026년까지 공공버스부터 서울버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최종 협상이 첫차 운행 시작 시각을 넘기면서까지 이어지는 바람에 일부 노선 운행은 차질이 있었지만 현재는 모든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경기지부 건물 3층에서 TV조선 송미선입니다.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금됐다가 의문사한 20대 여성 사건 이후 이란 정부에 대한 항의 시위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지난주 토요일 파리에서 시위대가 삭발식을 거행합니다. 옆에 있던 남성도 삭발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인권운동가들로 이란 여성의 혁명을 위해 시위대에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On occupait notre chevet pour soutien de la révolutionnaire femme de Iran et femme de tout le monde. 네, 지난 17일 장례식 이후 이란에서 시작된 시위는 파리와 런던, 뉴욕 등 미국과 유럽의 주요 도시로 번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의 이란 대사관 앞에서도 대사관 자동차를 발로 차는 등 시위대의 격한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 시위로 90명이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머리카락을 자르는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CNN은 이란에서 여성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애도와 권력에 대한 저항의 표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과거 피해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전주환은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는 반성문을 내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주환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 여성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숨지며 미뤄졌던 재판이 열렸는데 1심 법원은 전주환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반성문을 내고도 피해 여성을 찾아가 살해했다며 일반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석의 전주환은 재판 시작 2분 만에 국민 시선과 언론 보도가 쏠린 상황이 누그러지길 원한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중형인 징역 9년형이 선고되자 예정대로 재판이 열릴 수 있었더라면 피해 여성의 무고한 희생이 없었을 거란 탄식이 나왔습니다. 본인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떠한 처벌에 대해서도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주환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추가 수사 중인 상태로 이후 기소가 되면 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됩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국채지수 관찰 대상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계 국채지수를 관리하는 FTS 러셀은 현지 시각으로 29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중국 등 주요 23개 나라 국채가 편입한 세계 국채지수는 세계의 3대 채권 지수 중 하나입니다. 추종 자금 규모가 2조 5천억 달러로 추산되며 우리나라는 내년 정식 편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Over coming months, we will be looking for compelling ev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down, consistent with inflation returning to 2%. We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appropriate. 이른바 킹달러 현상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면서 이 각국의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부부 경제학자이신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방금 전해드렸듯이 한국이 세계 국채지수 관찰 대상국에 이름을 올리게 됐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일단 희소식입니다. 세계 국채 지수는 3대 채권 지수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편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발행 잔액 500억 달러 이상, 그다음에 신용 등급은 S&P 기준으로 A- 이상, 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시장 접근성 수준 뭐 이런 거에 요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문제가 됐던 거는 외국인 투자자 시장 접근성 수준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개선이 되면 일단 관찰 대상국으로 포함이 돼서 6개월 이상 관찰을 한 다음에 빠르면 내년 9월에 네. 정식 편입이 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산 포트폴리오에 이제 우리나라 국채를 편입을 시켜서 향후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이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채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고 국채 금리가 떨어져서 매년 이제 국채의 이자 비용이 절약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외환 보유량에 더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셈이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국채 이자 비용이 줄어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원화 가치도 또 상승할 수 있는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환율에도 영향이 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원화 가치가 굉장히 환율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동안의 예전의 상황을 봤을 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뭐 달러뿐 아니라 네. 뭐 파운드, 뭐 위안화 이런 것까지 전부 한국 돈으로 사기엔 비쌌는데 요즘은 미국 달러를 제외하고는 모든 통화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예, 이건 무엇보다도 미 연준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지금 지난 3월부터 굉장히 미국 연준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예. 이것 때문에 이제 고금리를 찾아서 자본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반대로 이제 다른 나라 각국의 통화 가치는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면 네. 사실은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지금 다른 중앙은행들도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글로벌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가능성을 높이게 되면 또 안전자산으로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킹달러 현상이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앞서서도 잠시 이야기가 나왔지만 영국 파운드화 또 중국의 위안화, 엔화도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그런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신흥국들이 취약을 한데요.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외 채무를 갖다가 달러화로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이유로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미국 이제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니까 달러 채무에 대한 이제 이자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채무 자체가 달러화로 돼 있으니까 자국 통화로 이제 갚아야 될 그 빚 자체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 위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는 이제 달러화가 강세가 되니까 외국인 투자 자금 입장에서는 신흥국 주식 시장에 투자한 돈을 갖다가 나중에 수익을 내도 달러화로 환전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신흥국 통화 가치가 이제 하락을 할 거를 예상이 되니까 당장 이제 투자 자금을 환전을 해서 나가야 되겠다. 이래서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뭐 채권 시장까지도 불안해서 이제 신흥국들 위주로 금융 위기나 외환 위기가 발생을 하고 이게 주변 신흥국으로 전파돼서 위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뭐 블룸버그에서 보도했듯이 뭐 중국이나 뭐 일본도 뭐 금융 위기나 외환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네.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7월 말 기준으로 외환 보유고가 전 세계 1, 2위국입니다. 그것도 뭐 조단이거든요. 외환 보유고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이다 보니까 그 나라들은 경기 침체는 올 수 있지만 뭐 외환 위기가 오거나 뭐 경제 금융 위기가 오거나 이럴 수준까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외환 보유량이 한 7위 정도 9위, 지금 7월 말로는 9위. 9위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외환 위기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외환 위기까지는 아니고요. 예, 경기 침체는 충분히 올 수 있지만 외환 위기까지는 올 가능성 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각국의 이제 자금이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 미국으로서는 이제 킹달러 현상이 상당히 뭐 즐길 수 있는 뭐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킹달러 현상으로 이제 소비자들은 어느 정도는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수입 물가가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들로서는 좋은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해외 여행을 한다든지 해외에 이제 나갈 때도 비용이 드는 게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은 그런 면에서는 혜택을 받고 있지만 지금 미국의 수출 기업들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그 수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네, 수출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은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서민들의 삶을 팍팍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각국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다 보니까 시민들은 기준금리는 올라가는데 대출금은 많이 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이런 상황을 계속 겪고 있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네. 미국 같은 나라를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는 대규모 개방 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방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제 금융 시장이나 무역 시장의 경제를 개방돼 있어서 연루가 돼 있는 연관돼 있다는 나라라는 뜻이고요. 대규모라는 것은 미국의 이제 정책 결정이 세계 시장에서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전 세계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요. 미국에서 이자가 많이 주니까 세계의 투자 자금이 다 미국 시장으로 가게 돼서 달러화 강세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고요. 달러화 강세 현상이 지속되면 다른 나라들,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자국의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이제 수입 물가도 상승하고 수입 물가 중에 특히 달러화로만 결제해야 되는 원유 같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서 특히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물가 상승으로 고통을 받고 또 각 나라
나라들에서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가도 오르는데 금리도 올라가서 자신의 삶은 팍팍해지고 각 나라들은 소비도 줄어들고 투자도 줄어드니까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현상, 미국을 제외한 그런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코스피가 뭐 2,200선도 무너지고 그런 상황에서 증시를 회복을 바라는 분들이 많을 텐데 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이게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 환율이 당분간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갈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2,200선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하방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래서 2,000선도 떨어지는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빚을 내서 뭐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갈 바를 몰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일각에서는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저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점이 아직 오기 전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꼭 저점을 또 바로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뭐 조금 관망하시다가 뭐 들어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대규모 투자 같은 것은 당분간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금융시장이 이렇게 빨간불이 켜지면서 앞으로 이제 내년이 더 금융위기가 함께 더 힘들어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저도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그 통화 정책 금리 인상의 효과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 시차가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린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미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게 올해 3월부터입니다. 그러면 그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게 내년 3월부터 정말 우리 전 세계인들이 체감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 3월 이후에는 금리 인상의 효과를 직격탄을 맞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이제 서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재테크에 굉장히 신경들은 좀 많이 쓸 텐데 두 분이 이제 부부시면서 굉장히 그 석학 아니십니까? 경제학 석학이신데 자,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런 그 세계적인 금융 위기 중에 재테크는 좀 어떤 식으로 좀 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신데요. 그 원래 경제학자들이 사실은 뭐 주식시장에서도 가장 늦게 이제 들어가면 되나 하면 그때가 고점이 이미 지나서 내려가기 시작하고 또 이때가 이제 저점인가 싶으면 그게 아니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재테크에 있어서는 남들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긴 한데요. 뭐 어차피 저희들이 아직 축적된 자산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열심히 일단 시드머니를 축적을 하고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경제학자들이 이제 정보가 느린 거는 뭐 기자들이랑 뭐 비슷한 저희는 뭐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맞춰서 일단은 대출을 적극적으로 상환하기 위해서 소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농협이 만든 김치가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의 식품 수입 기준을 통과해 15톤가량의 김치가 수출 선박에 선적됐는데요. 김치 맛을 세계 시장에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추를 씻어 절인 뒤 구석구석 김치 양념을 입힙니다. 맛스러운 총각 김치도 차례로 포장 용기에 담깁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농협 김치입니다. 농협 김치의 미국 수출 선적식이 어제 경남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선적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와 총각김치 등 10종, 15톤에 9만 달러어치입니다. 농협 김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교민 마트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철저한 품질 관리로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도 받았습니다. 농협 김치가 미국에 진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미국 수출을 하면 여기가 교두보가 될 것 같고
또 세계 시장에서 우리 한국 농협 김치를 알아줄 것 같아서. 농협 김치는 전통 김치 맛을 그대로 살려 미국 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느꼈던 맛을 현지에서 그대로 맛볼 수 있게 저희는 현지 우리 그 전통 김치 그대로 맛을. 지난해 국내 김치 수출 규모는 1억 6천만 달러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농협은 앞으로 해외 시장 분석과 마케팅을 강화해 김치 종주국의 자부심을 지키고 김치의 세계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노란색 커다란 고무 오리 러버덕이 8년 만에 다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를 돌며 즐거움을 선사했던 러버덕을 만나러 서울 잠실 석촌호수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 2014년 이후 8년 만에 노란색 대형 오리 러버덕이 등장했습니다. 깜짝 등장을 위해 전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호수 한가운데서 바람을 넣는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지난 2014년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러버덕 전시에 500만 명의 관람객이 몰려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러버덕의 유래는 1992년 홍콩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화물선 사고에서 출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폭풍을 만난 화물선이 북태평양에서 컨테이너를 떨어뜨렸는데 그 안에 러버덕 장난감 2만 8천여 개가 들어있었는데요. 장난감들이 바다에 흩어져서 떠다니다가 전 세계 해안에서 발견되면서 행복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이후로 초대형 조형물로 만들어져서 세계 곳곳을 돌며 전시를 통해 평화와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러버덕을 만든 호프만 작가는 어제 오프닝 기념식에서 코로나로 지친 서울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9월의 마지막 출근길 시야가 답답합니다.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해졌기 때문입니다. 오전까지는 안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차간거리 넉넉히 유지하시고 안전운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도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이고요. 울산은 오전에 세종과 전북은 밤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때늦은 더위가 이어집니다. 지금은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서울 28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 30도, 전주 대구 29도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또 볕도 강하게 내리쬐을 것으로 보여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더위가 차차 누그러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중부를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